17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잠시 후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특혜를 줘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이런 한 푼 사익 취한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곧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경기 내륙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10시에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하는 습관. 오늘도 꽉 찬 1시간 상클과 함께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제의 중심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전해주는 도시락 이슈 너무 기대되거든요.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요. 백현동 의혹 검찰 소환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출석을 하루 앞둔 어제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자, 포스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출석 장소까지 상세히 공개가 돼 있는데요.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의 뒷모습과 이 대표를 향한 무수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대조시켜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한 사진도 담겼습니다. 네. 자, 이는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결집을 호소하면서 사전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올해만 4번째지만 백현동 의혹 건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소환 조사에서 지도부가 총 출동했던 것에 비하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앞선 검찰 출석 영상이고요. 네. 잠시 후에 10시 20분쯤에 검찰에 또 이 대표가 출석할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미 지지자들과 반대 잔태 등이 모여서 매우 붐빈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그런 소셜미디어에 이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모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검찰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지금 뒤로 보면 많은 취재진들도 보이고 주변에 경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아침 일찍부터 경찰 경비 인원들이 청사 주변 경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중앙지검 곳곳에 경력이 배치됐고 이곳 방호 인력들도 긴장 속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 청사 밖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충돌은 없습니다. 집회는 청사 밖에서만 허용이 됐고 이곳 중앙지검 안은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이곳 청사 안으로 들어오려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대표 정확히 몇 시쯤 도착합니까? 예, 10시 20분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청사 밖에서 차에서 내린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사 안으로 들어와 포토라인을 거쳐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 박병현 기자 목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음악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는데 이 대표 도착하면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앞서 내놓은 입장 그리고 미리 공개한 진술서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고 이런 한 푼의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또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혜는 없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채 민간 개발로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는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서로 다른데 오늘 조사는 그러면 좀 늦게까지 이뤄질까요? 좀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1번, 대장동 의혹으로 2번, 그리고 이번이 4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앞서 조사 때는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면서 검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도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한 질문지 200쪽 분량의 질문을 모두 묻는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박병현 기자에게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 다시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재승 기자. 네네. 이 대표가 이제 출석을 앞두고 SNS를 통해서 검찰 진술서 요약본,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서류에 정리한 네. 그걸 이미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조목조목 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의 특혜를 몰아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소환 조사 앞두고 검찰 진술서를 미리 자기가 먼저 공개한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린 건데요.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 대표는 지난 1월에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언론에 사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진술서를 미리 공개한 건 역시 진술 거부를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출석을 앞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검찰 수사팀은 네.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그 박모 씨, 또 서모 씨의 주거지에 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죠. 김용 전 부원장의 그 불법 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 사건, 이걸 수사하는 또 다른 검찰 수사팀인데 이 선대위 관계자들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이 혹시 관여한 것 아니냐, 요걸 의심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으로는 한 15분 정도 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사에 출석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이슈 뭔가요? 자, 다음 이슈는요. 갑질 학부모 책 별점 테러입니다. 어허. 자, 한 학부모가 자신이 카이스트를 나왔다며 자녀의 유치원 교사에게 갑질을 했던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서 이 학부모가 쓴 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막말로 인한 갑질 논란부터 살펴보면요. 4년 전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하루에만 28건의 문자를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을 했고요. 하루에 28건이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당시 교사는 임신 상태였는데 스트레스가 컸고 혹시 나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이런 내용을 녹취를 해뒀다고 하는데 네. 들어보시죠. 네.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 문제 아냐고. 누구한테 좀 돌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뭐 계속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고. 자, 당신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좀 소리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예. 이걸 좀 듣는 그런 선생님의 심정은 좀 참담했던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학부모가 쓴 책이 어떤 책이길래 누리꾼들 사이에서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난해 이 발간된 책인데 시집입니다. 예. 그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과 배려를 표현했다는데 이런 내용을 두고 작가의 그 현재 태도와 책 내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 누리꾼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누리꾼들은 갑질하는 저자와 책의 내용과의 괴리가 어마어마하다라든지 또는 본인이 카이스트 나왔다며 소리쳤던 그 소리쳤던 그 대상 사람도 대개 자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며 비판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 주요 서점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도서는 검색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점은 조금 10점 만점에서 좀 저렴한 낮은 그런 평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로는 1, 2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악명을 얻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녹취 들었을 때 뭐 내가 카이스트 나오고 MBA까지 나오고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또 이 학부모가 실제로 카이스트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신상이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해당 책의 서평에서 이 저자가 카이스트 대학원을 중퇴했다라는 그 소개글을 썼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제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며 화나 있다라는 이런 글에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자퇴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와는 무관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현재 AC 블로그의 모든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뭐 카이스트 졸업하고 안 하고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그 전화 녹취록에서의 그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했던 그 태도나 네. 그리고 하루에 28건의 문자를 보냈다는 건 조금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또 교권 지금 추락 이런 상황에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과 괴리가 있대. 이 책이 보니까 뭐 사랑에 관한 뭐 그렇죠. 사랑에 관한 자녀의 그런 사랑 뭐 이런 거에 관한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선생님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어느 부모의 자녀이기도 한데요. 본인은 왜 갑질과 폭언을 했어야 했는지 뭐 이런 거 좀 뒤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뭐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AI가 만든 노래 저작권은입니다. 어허. 자,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가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만든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네. 네.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마치 진짜 가수가 부른 것 같지만 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아닙니다. 우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은 사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쓰는 사람. 영어를 굉장히 그러나-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아까 그 목소리는. 그렇죠. 네. 자, 바로 AI를 통해서 K-팝 아이돌 뉴진스의 노래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하. 자, 이러한 동영상 3개월 전에 게시가 됐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202만 회를 달성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AI라고 미리 이재수 기자 말 안 했으면 아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우리말을 또렷하게 잘하고 우리 뉴진스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습니다라고 했어도 속으실 정도예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아니 예전에는 뭐 노래하는 가수 목소리를 좀 변형한다든가 그러니까 네. 기계음을 좀 더 추가하고 네. 고음을 좀 정확하게 맞춰주거나 이런 네. 정도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뭐 없는 목소리를 창조해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잘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아담.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네네. 아담. 잘생겼었죠. 네, 1998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가수, 짙은 눈썹에 잘생긴 그 인상의 사이버 가수가 만들어졌었는데, 예. 자, 이 가수 아담은 외모는 가상입니다. 뭐 에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노래하는 목소리는 실제 가수가 불렀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 실제 그 싱어게인 2에도 출연도 나왔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짜지만 이렇게 진짜 같은 노래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목소리의 주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네. 공개 영상을 보고 가도록 와, 나 이 목소리를 만들려고 몇십 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하고 지금 4판 라운드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몇 예전에 그 판 10cm로 정도 인기 이길 거라고 얻은 생각하시나요? 솔로 네, 활동하시는 네. 예, 예. 권정열 씨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은 노래인데 자기 목소리로 노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그걸 네. 들어보고 좀 저 반응을 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녹음실에 가서 부르지도 않은 노래 브루노 마스가 우리나라로 와서 뭐 뉴진스 하이보이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이보이 그 노래가 그렇죠. 브루노 한국어를 마스 유창하게 하면서 목소리로. 부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약간 놀라우면서도 네. 그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그렇죠.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자, 원작자나 가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라는 이런 어떤 그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러자 최근 이 구글과 유니버셜 뮤직이 저작권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노래를 만들면 수익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결국 AI의 부정적이던 음반사들도 태도를 바꾼 건데 바로 이 AI 음악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3,900억 원 규모인 AI 음악 시장, 10년 뒤에는 10배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이상 저작권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자, 인공지능이 만든 이 그림, 음악, 소설 등의 이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저작권은 사람의 개입이 전제되는 창작물에서 발생을 합니다.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 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 때는 약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AI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할지 올해 안에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저 옆에 있는 이재승 기자, 이거 진짜 이재승 기자 맞는지 이거 홀로그램 아니에요? 사이버 가수 아담일 수도 있고요. 진짜입니다. AI 아니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은 기자 나와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발 테러 예고, 어허. 그리고 배달 음식을 발로 툭, 남방 큰 돌고래 모성애, 이물질 항의했더니 집 주소 공개, 탕후루 열풍 속 쓰레기 골치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폭파, 일본발 테러 예고입니다. 최근 테러 또는 살해 예고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살해 예고글만 380여 건이고 네. 작성자 160여 명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지가 일본으로 파악된 그 협박성 이메일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발송이 됐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시 소속 한 공무원이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 2통을 받은 건데요. 어허. 메일에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들과 대검찰청, 서울, 부산, 대구시청사 등 여러 건물에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 2억 7천 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구체적인 그 장소들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자, 언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예고한 건가요? 네, 해당 메일에는 광복절이었던 그제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연이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경찰 특공대가 지목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발견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쯤에도 일본에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이 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메일에는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으로 내일과 모레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등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허.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메일들은 모두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벌써 5번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협박글들이 일본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무실에서는 우리 계정이 도용당한 것 아하. 같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 경찰의 수사가 좀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배달 음식을 발로 툭입니다. 최근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누리꾼들 사이 갈물이 되고 있는 한 CCTV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 갑로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크리 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보죠. 현관문 앞에 나타난 배달기사 손에 든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로 툭 밀치고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주 한 걸음 정도만 더 가서 이렇게 손으로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발로 좀 아쉽네요. 네, 이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자신이 당한 일이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하. 뒤늦게 CCTV 영상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 또 배달 플랫폼 업체에 항의했지만 직접 고용한 배달기사가 아니라 별다른 조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될 문제 같다 또는 사람 먹는 건데 왜 발로 차냐 등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발로 차는 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볼까요? 좀 바빠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뭐 비밀로 쌓여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아라고 혹시나 그러실 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게 직업마다 그 직업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손으로 놔주는 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좀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남방 큰 돌고래의 모성애입니다. 네. 남방 큰 돌고래는 국내, 특히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개체인데요. 멸종 위기종입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발견된 남방 큰 돌고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 속 돌고래의 모성애가 누리꾼들 사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돌고래 한 마리가 흰색 물체를 등에 업고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폐 그물에 걸린 줄 알고 구조하기 위해
위해 해양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돌고래 죽은 새끼를 등에 업은 채 헤엄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해경이 다가가자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새끼를 이리저리 옮기며 이동하기도 했다는데요. 남방큰 돌고래는 태어난 새끼를 2년간 옆에서 보살피는 등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돌고래의 모습을 보고 새끼를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새끼를 살리려는 처절함에 먹먹해지네요. 얼마 남지 않은 돌고래들 지켜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키워드 3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유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네. 중국어로 유커가 관광객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데 네. 6년 만에 다시 오니까 당연히 뭐 중국 관련 뭐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이었었죠. 네.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알령을 내렸고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6년 5개월 만에 이걸 이제 풀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던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었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과거 2015년, 16년 때로 돌아가 보면 네. 대중국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돋보였고 주가도 올랐던 게 화장품주였었는데 네네. 이후 이제 화장품주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이 화장품입니다. 뭐 국내 2가지 종목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거의 발표 첫날 10일에 7% 이상, 뭐 10%까지 갔는데 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주가는 다시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중국 관광객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 화장품 진짜 많이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는 반응을 했군요. 자, 그러면 이 유커가 돌아온다면 호텔 같은 뭐 주식도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주를 떠올리지만 네네.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들의 큰 손들은 그동안 6년 5개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K-뷰티의 힘은 막강하지만 예. 오히려 중국 내에서도 K-뷰티가 좀 사그러들지 않았나.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숙박도 뭐 호텔주이기도 하지만 면세점이 강하지 네,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1일부터 14일 날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위가 호텔신라였고요. 예. 외국인이 2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이 호텔신라. 연기금도 많이 샀었는데 기관의 이 수급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위가 호텔신라잖아요. 아하. 2위가 아모레퍼시픽 아까 화장품지였는데 저쪽에 보시면 LG생활건강도 있지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네네.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쓸어 담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커들이 오면 요즘에 중국도 돈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앞에 그 호텔 신라만 봐서 숙박업이 뜨는구나라고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여기가 면세점도 하고 있죠. 면세 쪽이죠. 맞죠. 네. 이게 또 경알못 하나 배워갑니다. 네. 자, 그럼 잠깐 분위기가 좋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다시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분위기가요. 연일 뭐 저희 중국 특파원도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뭐 중국 경제 위기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안 좋으면 유커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돈 많이 안 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이렇게 유커가 돌아온다고 좀 들떴었는데 네. 자, 최근 3, 4일간 보면 중국 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전체 GDP 성장률의 한 4분의 1을 부동산으로 이끌어 왔었는데 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의 디폴트 이슈, 부도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개발업체 1위라고 할 수 있는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우리나라 말로 벽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그래요. 아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완전 문제가 생기나? 근데 항상 그렇듯이 부동산은 집값,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을 같이 데리고 무너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했으니까. 자, 이 이슈가 지금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6호 돌아오는 이슈도 있지만 네. 중국 문제, 특히 중국 부동산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호 관광객 이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중국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그렇습니다. 상황, 위기 상황까지 같이 예. 봐야 되군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 상황 잠깐만 연결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바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청사 포토라인 바로 앞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지금 들어가는 삼거리 앞쪽에 검찰 정문 좀 뒤쪽으로 해서 좀 멀찌감치 서서 지금 조금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많은 지지자 또 반대 단체 회원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네,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 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은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발언 내용 잠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뭐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면요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머니클래스 주식시장 뜨거운 핫 이슈를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하는 그 키워드 중에서 두 번째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요지경 초전도체주. 와, 이 초전도체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온 국민이 이 내용 다 알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엄청 차가운 데서만 원래는 이렇게 물건이 뜨는 건데 이게 상온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뜨거웠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물질에 따라서 전기를 통하는 거에 따라서 예.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초전도체는 전기를 통하는데요. 전기 저항이 0입니다. 네. 이런 물질이 실은 이제 영하 뭐 150도 이하에선 있었는데 네. 상온에서 바로 이런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나온 거예요. 네. 국내 한 연구소에 의해서. 역시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주식시장이었고 네.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초전도체 테마주 군이 형성이 됩니다. 테마주. 예. 네. 그러나 특별히 연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돈들이 몰렸고 예.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신성델타라는 이제 그 주식인데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주식인데 네. 이 주식은 연관이 있다기보다 그 해당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슈로 지금 불과 연초 대비 4배 이상, 5배가 올랐고요. 거의 대부분의 상승이 최근 2주 내에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초전도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서남도 그렇고요, 덕성도 그렇고 오히려 대주주들이 나서서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도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또 그런 아이러니가 나오고 있죠. 아까 그 신성 델타테크라는 게 그 시가총액 뭐 1조 원을 돌파했다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성 예, 델타테크. 시총의 순간 4배 이상, 5배가 되면서 네. 전체 시가총액도 1조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근데 지금 이게 상온 초전도체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 게 맞냐라고 해서 해외 뭐 연구팀들도 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다, 이거 뭐 가짜다, 진짜다 이게 말이 나올 때마다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계속 가는 것이요. 예. 그 해당 물질, 초전도체 물질이 진짜냐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네. 이게 가짜냐를 밝히기에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테마가 이끌어가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2차 전지주 놓치고 부동산 놓쳤고 코인 놓친 이런 좀 아주 자금들이 빠진 거에 있잖아요. 대한 불안감. 그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묻지마 투자하게 되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조급함이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테마주 폭탄 돌리기. 아까 네. 초전도체주 테마주 얘기도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최근에 국내 증시는 뭐 물가가 어때, 금리가 어때, 환율이 어때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모든 돈은 일종의 큰 틀에서의 카테고리, 뭐 테마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글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네. 막대한 자금이 일단 2차 전지로 들어가게 됐었죠. 뭐 2차 전지는 테마주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나오니까 몰린 자금이 그 다음은 초전도체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6호가 돌아온다는 걸로 중국 관련주까지 가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수급이 왕창 몰리면서 굉장히 조급하다고 말했잖아요. 네. 내 돈 외에 빚을 끌어다가 함께 투입하는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빚내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예. 때 신용융자 잔고를 계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주 과열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21년 그때 2020년, 21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 그때가 전체 신용융자 잔고 빚내서 투자하는 게 21조였었거든요. 그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16조, 15조 대까지 반대 매매가 나갔었고 네. 그런데 다시 최근에 보십시오. 20조 대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에 거의 또 육박하게 되는 네. 그만큼 많이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지금 수급에 몰렸던 그런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빚내서 투자할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네. 하고 아무리 뭐 포모 조급하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하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버틸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인 동향이나 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주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서 변동성이 큰 편인 이런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차 전지주일 수도 있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대표적인 이것 주식으로 꼽힙니다. 1번 성장주, 2번 가치주, 3번 테마주. 정답 골라서요.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뱀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닌데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히어로가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뱀 잡는 히어로 만나보시죠. 손전등을 들고 구멍난 천장을 구석구석 살피는 여성. 그러더니 긴 꼬챙이를 들고 구멍 안을 뒤적이는데요. 곧장 딸려 나오는 건 뱀 한 마리.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성은 무섭지도 않은지 맨손으로 휘감아 끄집어내는데요. 심지어 뱀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뱀이다 하면 나타나는 히어로, 호주의 전문 뱀잡이입니다. 호주 전역에는 140여 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잦아서 책임지고 안전한 곳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뱀잡이 전문 회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부와 협업도 한다는데 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 직업이라고 하네요. 딸과 엄마가 포옹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특별한 것 같죠? 사실은 아빠가 치마와 가발로 변장을 한 겁니다. 태국의 한 학교에서 어머니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엄마 없이 홀로 키우는 딸이 혹시라도 기죽을까 봐 아빠가 엄마처럼 꾸미고 학교를 찾았다고 해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깊은 애정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딸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뭉클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내리사랑,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앞으로도 이 모녀, 아니 이 부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보통 비트박스 하면 악기 없이 숨소리나 입소리로 만들어내는 흥겨운 음악, 이 소리를 말하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비트박스를 선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남성이 거침없이 쇠망치로 자신의 몸을 내리칩니다.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뼈만 골라서 때리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복싱과 레슬링이 주특기인 운동선수인데요. 사고로 은퇴를 한 이후에 거리에서 깜짝 공연을 펼치며 살고 있습니다. 일명 쿠바의 아이언맨으로 불리는 남성. 선수 활동을 할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기쁨과 인기만큼은 별 차이가 없어서 행복하다는데요. 부디 다치는 일 없이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쿠바 아이언맨의 난타 비트박스 쇼. 훈련이 안 된 일반인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해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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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번째 작품 유해진 배우의 첫 멜로 도전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개봉하면서 한국 영화 빅4가 모두 관객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요건 멜로 대작, 로코 대작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 아주 달달해요. 달짝지근의 7510. 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시호야, 여자는 유머 좋아해, 유머. 재밌는 남자? 유키스? 예스.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 어우, 맞추셨죠? 제 네. 스타일 개그인데요.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유해진 씨 또 김희선 씨 두 배우의 케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목이 또 달짝지근해 7510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사실 두 배우의 로코 케미를 기대했던 관객은 아마 전국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않았어요. 생각도 드는데 그 조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낸 달짝지근의 7510입니다. 7510은요, 주인공의 이름 치호, 그리고 10이라는 이름 합쳐서 7510 이렇게 예전에 이 삐삐 세대들의 그 서로의 암호 같은 고감성을 전하는 제목이에요. 네. 이 과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제과연구원 치호,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정말 세상 긍정적이고 꽂히는 거 있으면 직진하는 발랄한 일형 역에 김희선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서로를 좀 색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인생의 맛이 달달해지는 버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증인이나 완뜨기 같은 작품 좋아하셨던 관객들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바로 그 작품 만든 이한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해요. 네. 이번에도 인간미 넘치면서도 조금 어른들의 이 사랑의 속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 순한 맛 그렇지만 오래 달달한 여운을 주는 로맨틱 코미디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로코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이 두 배우의 놀라운 케미를 보고 싶었던 관객들 많았던 것 같아요. 개봉 첫날에만 12만 관객을 정말요? 넘었고요. 당일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호와 일영의 이름 딴 거니까 751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7510이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유해진 배우가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하잖아요. 이번 로맨틱 코미디 주연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역할도 잘 소화했나요? 유해진 배우가 하면 모든 캐릭터가 다 된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로코 왜 이제 하셨지 할 만큼 이번에 치호라는 캐릭터 유해진 배우가 정말 찰떡인데요. 이 캐릭터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진짜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융통성이 좀 없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좀 이 고통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번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달짝지근한 여성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 틀어진 계획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그런 인물로 연기를 합니다. 예. 김희선 배우는요, 화상으로 간 사나이 이후에 무려 20년 만에 스크린 복귀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나 싶을 만큼 그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털털하고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능숙하게 연기하는 모습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이 두 캐릭터의 조합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얼굴 아는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함께 출연을 합니다. 네. 그중에 그 차인표 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해진 씨와 라이벌 관계로 등장하는 건가요? 차인표 씨는 유해진 배우의 형 캐릭터로 형으로. 출연을 하는데 처음에 캐스팅 들어왔을 때 당연히 나와 김희선 배우의 로코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번 캐릭터 차인표 씨가 연기한 석호라는 캐릭터는요. 그야말로 눈치, 염치, 코치 없는 캐릭터예요.
유해진 씨가 연기한 치오 인생의 단 하나의 걸림돌 같은 밉살스럽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기를 했고요. 또 진성규 배우와 이 한선아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진성규 배우는 자기가 진짜 능력이 최고인지 아는 제과 회사의 사장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허당이고요. 이 진성규 배우와 한선아 배우의 약간의 다른 축의 로맨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감독님 영화에 정말 많은 배우들 출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우성, 임시완, 고화성 같은 특별한 배우들이 특별 출연으로 우정을 또 드러낸다고 하니까 배우들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덜 심각하게 순한 맛 로맨틱 코미디를 즐기고 싶을 때 이 영화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 네네. 달짝지근의 7510 아니고 7510입니다. 10.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은 최근 개봉한 이 첫날에 무려 55만 명 국내 관객을 동원한 헐리우드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역시 놀란 감독이 놀라운 영화 만들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을 해서 하루 만에 무려 55만, 오늘까지 70만 관객을 넘었어요. 네. 자,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천재 감독 이번에는 어떠한 놀라운 영화를 만들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5, 4, 3.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2. What's next? 1. 와, 인류, 자멸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폭발하는데 와, 이 오펜하이머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잖아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알려지고 있는데 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물리학자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첫 번째 전기 영화예요. 오펜하이머라는 실제 이제 과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낸,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책으로 만들어낸 그의 전기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에요. 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이후에는 이 수소폭탄 개발 반대 그리고 반전을 목소리를 높인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국보다 앞서 개봉한 나라에서는 3주 만에 뭐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흥행작이기도 하고요. 네. 이 오펜하이머라는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킬리안 머피, 아이언맨의 연기를 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에밀리 블런트, 맷 데이먼, 플로렌스 퓨 같은 할리우드에서도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기 영화가 이렇게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스릴 넘칠 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릴 있는 새로운 전기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상영 시간이 3시간이나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렇죠. 너무 좀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은 3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미국이나 전 세계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역사적인 과학자로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 안에 나오는 모든 과학자는 그 당시 과학계에 어벤져스들이 총출동해요. 막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 아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보니 좀 과학적으로 집중된 이야기다 보니 일반 관객들도 요 3시간이 재미있을까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쯤은 분명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인데 그중에 초반 1시간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쳤다라고 얘기할 만큼 오펜하이머가 이 물리학의 원리를,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핵분열 아이디를 얻는 과정을 되게 스펙터클하게 보여주고요. 중반은 이 뭐랄까요?
과학자에서도 최초로 있었던 이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을 또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1시간은요.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 강한 무기를 또 만들게 되면서 이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고 공청회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 정치적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탄압받았는가에 대한 이 1시간을 보여주는데 이 3시간이 진짜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끼워 맞춰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와, 이 영화가 아무래도 원자폭탄도 나오고 개봉 전부터 큰 화면으로 보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CG가 들어갔을 거다. 그래픽을 많이 그래픽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픽을 전혀 안 쓴 장면이래요. 맞아요. 놀란 감독은 컴퓨터 그래픽 사용을 정말 최저하, 그래서 싫어한다고 말할 만큼 거의 쓰지 않는 감독인데 이번에도요. 핵폭발 실험 장면은 물론 영화에 단 한 컷의 컴퓨터 그래픽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 당시의 목격담이나 아니면 자료 화면을 사용해서 거의 그 시절의 이 실험을 고스란히 영화로 새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양자 물리학, 양자의 움직임 같은 걸 영상화한 장면들도 실제로 물체들을 사용하고 특수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실제로 찍었대요. 그거 와. 알고 보면 더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IMAX를 또 위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IMAX로 찍은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영화사 최초로 IMAX 흑백 필름으로 또 영화를 촬영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흑백과 컬러로 좀 오가면서 시대 구분을 하게 한 장면들도 되게 매력적이기는 해요. 네. 중간중간에 흑백 장면이 나와서 약간 다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 진지한 그 현대사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 달짝지근의 7514과는 또 다른 매력의 그 두 편의 영화 오펜하이머까지 오늘은 두 작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운드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특정한 사회경제 동향이나 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주식. 정답은 3번 테마주였습니다. 오늘은 3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곰돌이님, 봄여름님,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